서해가 내 거야? 꿈깨. 중국이 바다 한가운데 어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강철 요새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건 어장도 부표도 아닌 전쟁의 씨앗이라는 걸.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설마 중국이 진짜 그런 짓을 하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나라가 침묵했을 때 단 한 나라만이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모르는 한국의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선 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마이어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45살의 나이에 세계 곳곳의 분쟁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죠. 그런데 한국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2년 전 북한 핵위기 분석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했는데 저는 그게 과장됐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북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여겼거든요.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든 걸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무시하고 제 나름대로 온건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개월 후 북한이 정확히 한국이 예측한 대로 움직였고 제 분석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학계에서 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그 실패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과민 반응하는 나라, 늘 위기를 과장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올해 봄 옥스퍼드 국제안보 포럼에서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해 중국 인공구조물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이게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또 과장하고 있구나. 중국의 단순한 어업시설을 두고 호들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중국해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여겼어요. 더 심각한 건 러시아 출신 전략가 유리 볼코프가 제 곁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볼코프는 겉으로는 객관적인 학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싱크탱크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발언에 계속 동조하면서 확신을 심어줬어요. 한국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제 생각이 옳다고 부추겼죠. 저도 모르게 그의 정보 조작에 휘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포럼이 끝난 후 볼코프는 제 발언을 서방 언론에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옥스퍼드 교수도 한국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본다면서 말이에요. 그 결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는 서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나토 관련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죠. 제 학문적 권위가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이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세계는 믿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서해 수평선 너머에서는 이미 한국의 이지스함들이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그림자가 벌써 서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시했던 그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유엔 안보자문단에서 저를 서해 중국 인공구조물 현장 조사단에 초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던 게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과장된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완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는데 여전히 과민 반응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한국 언론들이 중국 위협론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확신했죠. 분단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안보 이슈를 과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공항 보안이 생각보다 철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과도한 경계심의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영접팀을 만났는데 그들의 진지한 표정이 오히려 우스워 보였어요. 또 호들갑을 떨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는 자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서해 일대의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고 중국의 인공구조물 변화 과정을 시간대별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 모든 게 중국의 단순한 해양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리핑하는 군 관계자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과민 반응이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그들이 제시한 각종 데이터들이었어요. 레이더 탐지 기록, 통신 감청 내용, 선박 이동 패턴 분석 등 정말 세세한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군사적 위협을 주장하는 게 억지스럽다고 느꼈어요. 한국 특유의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다음날 서해 상공 정찰 비행 일정이 잡혔어요. 미군 관측기에 동승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됐는지 확실히 증명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 정찰기에 탑승했어요. 기내에는 저 외에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 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저만 여유로웠어요. 곧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서해 상공에 진입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종사가 급히 무전을 치더니 비상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정체불명의 레이저 신호가 기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어업시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당황하고 있었는데 한국 측만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경고했던 게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레이저 공격을 받은 정찰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체가 계속 흔들리면서 산소 공급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내렸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분쟁 지역을 분석만 했지 직접 위험에 노출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통신이 두절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종사가 아무리 무전을 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해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였죠. 기내에 함께 탔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책임이냐,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왔느냐면서 말이에요. 미국 측 전문가는 한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유럽 쪽 인사들은 애초에 이런 정찰 비행이 불필요했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도 공포에 떨면서 한국을 원망했어요. 역시 한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평생의 편견이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했던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탓을 하고 있었어요. 기체는 계속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고 조종사는 비상 착륙을 준비한다고 알렸습니다. 서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을 겨냥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스퍼드의 제 연구실, 런던의 아파트, 지금까지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미군 장교도 창백한 얼굴로 기도하고 있었고 프랑스 출신 안보 전문가는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첨단 장비도 오랜 경험도 높은 지위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통신이 복원되면서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였어요.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구조 작전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신을 통해 들려온 한국어 음성이 있었는데 곧바로 영어 번역이 뒤따랐습니다. 현무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으니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레이저 공격이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과민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한국만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방 국가들의 군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의 이지스함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거든요. 비상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그 정보들이 지금 제 목숨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저 공격을 받은 정찰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체가 계속 흔들리면서 산소 공급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내렸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분쟁 지역을 분석만 했지 직접 위험에 노출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통신이 두절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종사가 아무리 무전을 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해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였죠. 기내에 함께 탔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책임이냐,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왔느냐면서 말이에요. 미국 측 전문가는 한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유럽 쪽 인사들은 애초에 이런 정찰 비행이 불필요했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도 공포에 떨면서 한국을 원망했어요. 역시 한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평생의 편견이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했던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탓을 하고 있었어요. 기체는 계속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고 조종사는 비상 착륙을 준비한다고 알렸습니다. 서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을 겨냥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스퍼드의 제 연구실, 런던의 아파트, 지금까지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미군 장교도 창백한 얼굴로 기도하고 있었고 프랑스 출신 안보 전문가는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첨단 장비도 오랜 경험도 높은 지위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통신이 복원되면서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였어요.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구조 작전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신을 통해 들려온 한국어 음성이 있었는데 곧바로 영어 번역이 뒤따랐습니다. 현무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으니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레이저 공격이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과민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한국만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방 국가들의 군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의 이지스함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거든요. 비상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그 정보들이 지금 제 목숨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상 착륙 후 우리를 구조하러 온 헬기에서 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이지스함 세종대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웅장한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한국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첨단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를 중간급 국가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함정에 올라서자 한 명의 한국 군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최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전직 해군 출신의 방산 전문가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유창한 영어와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정우는 저에게 방금 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중국의 인공구조물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우리 정찰기를 겨냥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단순한 어업시설이라고 무시했던 그 구조물이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최정우가 보여준 자료들이었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할 때와 똑같은 패턴이 서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거든요. 어업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점차 군사기지로 확장하는 중국의 전략을 한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과장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장보 고급 잠수함이 며칠 전부터 중국 구조물 근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알려줬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중국군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 도청 내용에는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군사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 밑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과민 반응이라고 무시했던 그 모든 경고들이 실제로는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것이었던 거죠.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도 설명해 줬어요. 이지스 시스템, 현무 미사일, 그리고 각종 첨단 레이더 시설들이 서해 일대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의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그 뒤에 숨은 야망까지 정확히 파악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세종대왕함의 최첨단 장비들을 직접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날 밤 세종대왕함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한국은 과민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확히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오늘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였죠. 세종대왕함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최정우가 저를 함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서해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중국 구조물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의 모든 움직임이 촘촘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최정우의 설명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의 원본보다 더 발전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근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최정우는 저에게 현무 시리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현무1부터 시작해서 현무5까지 각각의 성능과 사거리, 그리고 정확도를 듣고 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최정우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을 만큼 정교했어요. 중국이 은밀히 설치한 구조물의 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던 이론들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 방산업체들의 발전 과정도 들려줬어요. 하나시스템, LI지넥스1,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거든요.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드는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항공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 싶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우주기술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군사 정찰 위성부터 통신 위성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 방산 기술의 핵심 철학을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였죠. 수입이 아닌 자력으로 카피가 아닌 창조로 이뤄낸 성과들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억제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논문과 발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봤어요.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내용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가면 제 강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의 억제 전략을 제대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최정우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종대왕함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최정우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학자로서 쌓아온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무지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철저하게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최정우는 제 사과를 조용히 받아주면서 한국 군인들의 진짜 마음을 들려줬어요. 한국의 억제력이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이 도청한 중국군의 교신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유엔에 전달됐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서해 인공구조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거죠. 한국이 그동안 경고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유리 볼코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볼코프가 중국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서방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제가 무의식 중에 그의 정보 조작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볼코프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동안 객관적인 학자인 척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제가 그의 말에 동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실로 승부했고 거짓은 결국 무너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의 철학이었어요.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 군인들이 무기를 들기 전에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라는 거였죠. 이런 철학으로 무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의 무기들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함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 최정우는 저에게 잊지 못할 말을 해줬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치와 철학에 깊이 감동받게 됐거든요.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의 의미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죠. 옥스퍼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편견들을 바로잡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과민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최정우의 제안으로 서해안 일대의 군부대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하게 됐거든요. 평택 해군기지에서 시작해서 인천, 목포까지 돌아보면서 한국 군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평택 해군기지에서 만난 젊은 장교들이었어요. 그들과 대화해보니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건 영토가 아니라 가족이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군인들을 본 건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만난 군인 가족들과의 인터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 해군 부사관의 아내는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빠로 집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남편은 바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었어요. 목포에서 만난 해경대원들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어요.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거든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는 것도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개발 철학이었어요. 여러 회사를 방문해 보니 모든 연구원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더 확실한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였죠.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철학이었어요. 최정우와 함께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평화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군인들도 방산업체 직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무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최정우는 저에게 한국 군사 전략의 핵심을 설명해 줬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였죠.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런 철학 때문에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최정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전 세계가 무기의 성능만 논할 때 한국은 왜 그 무기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은 평화를 위해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말이에요. 침략을 위한 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더욱 정교하고 한국의 전략이 더욱 치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 마음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냉소와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존경과 감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학 당국에 긴급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안보 정책에 대한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모두 동의해줬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안보정책 강좌에 수강 신청이 폭주한 거예요. 정원 30명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거든요. 유럽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결국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과거에 한국을 잘못 이해했던 제 경험담부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세종대왕함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줄 때는 강의실이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한국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였어요. 그 결과 유엔 군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군 모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억제 전략 매뉴얼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볼코프 같은 정보 조작꾼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제 보고서 덕분에 국제사회가 정보의 진위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게 됐거든요.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포럼에 초청받아서 말이에요. 최정우와 재회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고 저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화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주제는 한국형 평화 전략의 우수성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군사력과 평화 의지를 조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했거든요. 청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나라 대표들이 한국의 사례를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최정우와 함께 새로운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됐거든요. 옥스퍼드와 한국의 국방기술진흥원 간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도 맺어졌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건 세계가 이제 한국을 본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평화 철학,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억제 전략이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불신으로 시작된 제 여정이 존경으로 끝나게 된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서해에서 겪었던 위기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보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뛰어넘은 한 교수의 감동적인 변화, 정말 의미 깊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